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안보 지형에 큰 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미 전투가 벌어졌고 전사자도 다수 나왔다는 비공식 관측 등 전선에선 긴박한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셈법을 갖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오랜 시간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군사와 무기체계 전문가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유영원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따라서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은 항상 주요 관심사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지금 국방위원 또 국회 국방위원 하고 계시고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대규모 파병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도발 양상을 전번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고 지켜봤고요.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북한이 비공개로 이제 해외 파병을 한 적은 있습니다. 중동전이나 베트남전이나 주로 이제 소규모 공군 조종사 중심으로 이제 파병을 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특기할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왜 저러냐, 이러다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고강도 국지 도발 같은 거는 하기 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지금 국방부 김영현 장관 국회 답변에 따르면 벌써 한 1,000만 발 가까운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1,000만 발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군수산업 능력이 꽤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 이제 러시아로 이미 넘어가서 간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군 병력이 120만 가까이 된다지만 이번에 이제 파병되는 병력이 특수부대 아닙니까? 거기 10,000명 넘는 병력이 또 빠져서 러시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그런 고강도 국지 도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우리한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전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자,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10달 만에 오늘 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로 대응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자, 의원님 보시기에 북한의 ICBM 발사하고 우리 측 대응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발사한 ICBM은 고도가 7,000km 그리고 비행 시간만 1시간 26분을 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이 이 ICBM 발사를 이게 이제 정상적인 비행이 아닌 높은 각도로 쏘아 올린 고각 발사 형태였는데 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을 계속 갱신해 가고 있다. 아,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뛰기 계속 더 높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 옛날에 이제 4,000km대까지 올렸는데 이게 이제 6,600 직전에 화성 18형이 6,600km였는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미사일 시험할 때 높이 올린 예가 없는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높은 7,000km까지 이제 올린 거고요. 비행 시간도 더 길어졌고 그래서 전에 이제 화성 18형, 17형만 해도 사실은 최대 사거리가 한 15,000km까지 이제 나갈 수 있는 거 평가됐어요. 그러면 15,000km면 사실 북한에서 뉴욕 포함한 미 동부 지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센 거를 시험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거리를 더 늘린다기보다 사거리 18,000 나간들 미국 본토를 때리려고 한다면 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탄두 중량을 늘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단일 탄두를 가진 ICBM 능력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미사일이 여러 개의 핵탄두를 달 수 있는 더 센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미국은 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미국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한미는 이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이제 대응을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이제 한미 안보 협의 SCM이죠.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강력히 규탄한 직후에 북한이 쐈습니다. 네. 불과 5시간 만에 미사일 발사 이제 공개했고 김정은은 발사 현장에서 적에 대한 대응 의지 알리는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 행동이다 이렇게 네. 자평을 했습니다. 네. 미 대선이 또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임박했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복합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분명히 북한이 미 대선 앞두고 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네. 이제 ICBM이나 발사 이런 이제 전략 도발할 거다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이제 도발을 한 셈이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할 거는 네. 북한이 이런 ICBM 등을 시험했을 때 당일날 오후든지 당일에 김정은 직접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보도를 자세히 한 적이 없어요. 보통 다음 날 네.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보도했는데 이렇게 보도한 것도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이제 그걸 우리가 배경에 알 수 있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있고 미 대선을 겨냥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군의 이제 러시아 파병이 네. 우크라이나 전 참전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러한 이제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또 외부 관심도 다른 데 돌리기 위한 이런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ICBM 관련해서 북한이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네. 러시아로부터 이제 이전 받을 것이냐, 네. 뭐 이미 확보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제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게 이번 파병의 반대급부로 네. 이런 첨단 미사일 기술들을 북한이 전수 받을 거다. 네.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네. 오늘 시험 발사만 보면 ICBM 발사만 보면 네.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비행 이러면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태평양상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재진입 시험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안 된 것이고 그래서 뭐 러시아 북한군 파병 대가로 ICBM 재진입 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지만 북한이 정말 작심하고 러시아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다. 앞으로 예. 이제 북한군 뭐 이제 전투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 북한이 이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러시아 부담도 커질 것이고요. 그럴 경우 이제 가능성이 있죠. 네. 자, 한미 SCM 공동 성명에선 9년 만에 비핵화란 표현이 빠졌다고 합니다. 네. 북핵 관련 조항에서 기존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제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북핵 대응이 어떤 변화의 조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이것만 보고 그러면 이제 정말 비핵화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시각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비핵화 목표에는 우리 한미 양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단시일 내에 무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그 발표 내용 중에도 네.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 이런 표현도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한 그런 이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기조가 바뀌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정보위에 이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선발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외신은 뭐 이런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침투했다. 교전이 벌어져서 다수 사상자가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의원님이 지금 최근에 북한군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정보위에는 이제 국정원이나 국방정보본부에서 이렇게 수시로 이제 최신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주시는데 국방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저희 이제 국방이 여야용 같이 이제 국방정보본부 쪽에다 이제 그런 요청도 하는데 이 관련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따로 브리핑을 받은 바는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중심으로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보도 중에
뭐 북한군 일부 부대가 한 명 빼고 다 전사했다. 예, 예. 뭐 이런 것도 어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절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 미국, 뭐 유럽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원을 가급적 많이 끌어내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풀려진 정보 같은 것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기관, 네. 단체에서 이제 흘리는 보도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교전 중 사상자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확인 안 됐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군은 주로 이제 폭풍군단이라 그러는데요. 산악 네. 지형에 맞춰서 훈련해 왔다고 하는데 네. 침투된 그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 는 완전히 평야래요. 뭐 네. 산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까지 훈련해 온 거에 좀 맞지 않고 완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네. 이제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쿠르스크 지역 이제 영상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면은 산이 안 보이죠. 예, 예. 예, 그야말로 드넓은 평원인데 이 쿠르스크 지역이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하고 소련의 전차 무려 6,000대가 네. 사상 최대의 전차전을 벌인 곳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드넓은 6,000대. 6,000대. 예, 와. 그러니까 독일 2,800대, 소련 3,200대에서 네. 6,000대의 전차가 맞붙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넓은 평원 거기 뭐 지역인지. 도망갈 데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영상에도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군 드론에 러시아 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런 것들 모습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이제는 북한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군의 이제 폭풍 군단이 이제 일부 이제 설왕설래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최정예 특수부대로 처음에 알려졌는데 보니까 좀 별로인 부대 같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최정예는 아니고 그래도 정예 부대는 맞다. 그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의 뿌리가 옛날 1968년에 유명한 청와대 기습 사건을 일으켰던 김신조. 124군 네. 부대가 이제 그 뿌리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대의 주목적은 유사시에 우리 뭐 태백산맥이나 이런 산을 타고 신속하게 우리 후방 지역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게 주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을 타고 이동하려면 무거운 무기 이거는 갖고 다니기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보병 부대라고 부르는 거죠. 가변 무장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장비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좀 허접해 보이는데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김정은이 시찰할 때 보면 거의 차력 시범 보이듯이 예, 이런 예. 모습도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높은 부대입니다. 그래서 전투력은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이런 특산 북한 산악 지역이 아닌 평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북한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별로 언론에서 관심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별로 보도된 걸 못 봤는데 네.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겪었던 건데 미군이 처음 왔을 때 우리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한국군인지 북한군인지 헷갈렸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북한군도 이게 우크라이나 군인지 러시아 군인지 피하 식별이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을 북한군 30명당 통역 1명, 러시아군 3명을 끼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언어 문제입니다. 피하 식별과 예, 언어 문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북한군이 겪을 이제 큰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이제 조만간 특사를 우리나라에 보낼 예정입니다. 네. 북한군 관련 정보 교환하고 무기 지원 방안도 이제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적정한 수준의 지원 네.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북한군의 개입 수준, 네. 참전 수준, 역할에 맞춰서 이 비례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북한군 참전이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 전투를 벌이는 게 확인된다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드론 대응 장비라든지 뭐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네. 이런 방어용 무기는 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살상 무기, 정확하게 공격용 무기죠. 예. 이거는 뭐 이제 저는 마지막 카드로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건 좀 싶습니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너무 섣불리 쓸 건 섣불리 쓰지 아니고. 말고요. 예. 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미사일 방어 무기가 미사일 호크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우리 군의 신형이 이제 천궁-1 이건 예. 주로 항공기 잡는 거고요. 천궁-2가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인데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네. 그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희망을 하는데 천궁-1, 2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코가 석자인 거죠. 예. 우리 이제 군에서 상당히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빼서 주기는 힘들다는 게 이제 군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한 2년 전쯤에 퇴역한 이제 호크 미사일 이제 같은 구형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도 이제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탄약 지원 문제 관련해서요. 일각에선 미국이 탄약 지원하고 네. 그 빈 부분을 한국이 미국에 줘서 네. 사실상 우회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이제 관측을 내는 데도 있는데 네. 대통령실은 일단 탄약 지원설 사실 무근이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이 시점에 그 탄약 지원 같은 것도 어떤 전투가 어떻게 되나를 봐서 맞춤형으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탄약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적으로 적군에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상용 공격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중해야 신중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고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제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할 때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인을 했죠. 네네. 그래서 전 현재까지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부인한 입장이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다. 네. 예. 정부가 전황 분석팀 보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네. 야권은 보내려면 비밀리에 보내든가 네. 공개적으로 보내려면 의회 동의 구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네. 전황 분석팀 또 네. 참관단 이걸 국회 동의 받아야 됩니까? 네, 이제 국방부 훈령에 예. 국회 동의를 필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구분이 돼 있는데 네네. 부대 단위로 파병할 때는 이제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예. 그 외에는 이제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황 분석단, 이른바 이제 모니터링단 예. 이 경우는 그러면서 보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고요. 저도 네.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야당에서 가려면 비밀리에 가지 왜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보내는 게 뒤늦게 보낸 걸 뒤늦게 야당에서 아셨을 때 네. 그러면 가만히 그거를 야당이 용인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 야권은 또 정보상 공개 둘러싸고 네.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네.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과 나토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군 파병 먼저 공개를 했고요. 네. 자, 우리가 정보 공개에 다소 앞서가는 게 네. 우방 간 어떤 공조를 깨는 겁니까? 아니면 네. 대세에 지장 없는 겁니까? 저는 깨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2년 전 벌써 2년 넘었죠. 네네. 그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그때 이례적으로 미국이 정찰위성 사진 정보 같은 거를 미리 노출을 했습니다. 네. 리크를 한 거죠. 예.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 준비하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국제적인 여론전, 그다음에 먹지하기 위한 거 뭐 그런 건데 네네.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정보를 공개했는데 예.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미리 네. 알리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그것까지 감안하고 네. 정부에서 한 거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윤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해서 북한 파병 관련 논의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당사국이나 그렇다고 치고 네. 캐나다 총리와는 어떤 논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캐나다와 우크라이나가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우크라이나가 이제 구소련의 일부였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이 캐나다로 많이 이주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도 소련 독재 피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캐나다로 네. 이주를 또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네.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또 러시아를 강력 비판하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러시아 제재도 네. 취할 정도로 그런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뭐 곡사포 같은 것도 지원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강력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차원에서 네.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파병에 이어서 ICBM까지 쏜 상황에서 추가 핵시험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정보 당국이 이제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 추가 핵실험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북한의 이제 추가 7차 네. 핵실험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거의 단추만 누르면 될 정도로 준비돼 있다. 이런 네네. 이제 평가가 계속 나왔었죠. 그 최근에 뭐 동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근데 있어요. 추가적으로 네. 또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준비한 동향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더구나 이제 이 핵실험은 미 대선을 전후해서 북한이 쓸 수 있는 네. 마지막 가장 강력한 이 전략 도발, 네. 전략 카드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정보본부에서도 핵심 풍계리 핵심장 내부 준비를 마쳤다. 네. 이제 어제 정부에 이제 보고를 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네. 북한이 이제 화산 31형이라고 직경한 50cm 되는 소형 핵탄두를 공개를 했는데 이건 아직 직접 터뜨려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화산 31형 전술 핵탄두를 직접 시험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해야 될 그런 이제 옵션입니다. 북한이 그 어떤 타이밍이 좋을까 이제 보고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자,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정보 통제가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아무래도 파병 명분 선전하지 않는 건 뭐 네. 내부 동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네. 그래도 이게 아름아름 알려지지 않겠어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 파병할 때는 네.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이제 국내 여론이라든지 정치권 논란이 있지만 파병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은 쉬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은 병사 1인당 월 2,000달러. 예. 씩 받기로 하고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용병인 외화 거죠. 머리 차원에서는 되게 큰 거네요. 그렇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 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부모들이 알았을 때 결국은 그도 2,000달러가 그 중에 몇 푼이나 그 당사자한테 돌아가겠어요. 대부분 이제 예. 김정은 수중으로 할 텐데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우크라이나전 직접 참전한 뒤에 희생자가 나올 텐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뭐 부모 심정이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내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퍼지는 모양입니다. 네, 네. 동의하는 이제 기미가 있다고 하고 네. 북한은 또 관련 가족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의원님. 미국이 중국에게 철군하도록 그러니까 북한의 철군이죠.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뭐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반응인데요. 예, 이 중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떨떠름한, 네, 예. 떨떠름한. 네, 그래서 원래는 맹주였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에 좀 이상 기류가 있다 이런 게 네. 지난번에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장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 예, 예. 근데 30일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하고 안드레이 러시아 외무 차관이 회담을 했는데 이제 북한 파병 문제 관련된 언급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없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게 타이밍상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언급이 있어서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이번 회담을 공개한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 북한의 파병 문제에 대해서 물밑 압박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예, 예.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